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서연, 올해 42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뼈아픈 깨달음을 얻은 날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마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면 제 인생의 절반이 거짓이었음을 고백하는 셈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끝내 지켜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제 정신이었고, 제 의지였고, 무엇보다 제 분노였습니다. 사람은 흔히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오히려 독이 되어 쌓여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곁에 있던 사람, 제 남편 강도윤. 20살에 만난 그는 제 삶의 전부였고, 제 청춘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호흡을 송두리째 빼앗는 칼날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만 있을 거야? 나도 이제 지쳤어. 서류 정리하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저를 향한 온기가 단 한 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병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저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의식 불명 상태라는 판정을 받은 지 6달, 그는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눈빛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그의 표정은 가벼워졌습니다. 당신이 그냥 눈을 감아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오래 버틴 건 대단한데 이제 놓아야지.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잖아. 그는 제 손을 잡았다가 금세 차갑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살아남기를 바라지 않는구나. 내가 호흡하는 것이 그에게는 짐일 뿐이구나. 여기까지가 현재라면 이제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어떤 순간들이 제 인생을 무너뜨렸는지 말씀드려야 하겠지요.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충주 근처 국도를 달리던 중이었는데 차가 굽이진 길에서 미끄러지며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단 한 장면만은 유난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이 느리게 굳어가던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편의 얼굴. 그는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어버렸습니다. 바로 의도. 그 후 병실에서 깨어난 저는 의식이 없는 환자 취급을 받았지만 사실 귀는 살아 있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할 뿐 남편의 대화, 의사의 설명, 방문객의 수근거림까지 모조리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 함께 늙어가자던 사람이 제 죽음을 기다린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투, 병실 밖에서 걸려오는 전화, 그리고 몰래 흘린 이름. 혜린이라는 두 음절이 제 귀를 쏘았습니다. 오늘도 못 왔어. 그래, 곧 끝날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는 제 앞에서 지친 가장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전화기 너머의 그녀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설레는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제가 잠들기 전날 그가 건네주었던 붉은색 음료. 유난히 쓰디쓴 석류 주스의 맛. 그날 밤 이상하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기억. 그리고 사고 당시 제 몸을 옥죄던 묘한 무력감.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계획적으로 저를 무너뜨렸고 제 자리를 다른 누군가로 채우려 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끔찍했지만 동시에 저를 깨웠습니다. 살아야 한다.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제 안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솟아올랐습니다. 처음엔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가 미세하게 떨렸고 발가락 끝이 전율처럼 흔들렸습니다. 간병인 이 선생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저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저 들려요. 제가 속삭이자 이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드러내면 저는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저 준비가 필요해요. 그는 제 말을 믿어주었고 저와 함께 비밀을 나누는 유일한 증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훈련했습니다. 눈을 오래 뜨는 법, 손을 조금 더 움직이는 법, 휠체어에 앉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분노를 삼키는 법. 남편은 여전히 제 곁에서 무심한 남편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가벼운 발걸음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그는 병실 밖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이 선생님이 제게 말했죠. 오늘 따라가 보시겠어요? 저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올렸습니다. 간병인이 날 밀어 병원 밖으로 나섰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한쪽에서 낯익은 검은 세단이 섰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나타나 차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그 차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신축 아파트 단지. 남편은 그곳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떤 여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어린 소녀가 있었고 아이는 달려와 그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가 제 모든 믿음을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른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담요 속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는 절망보다 강했고 고통은 이제 방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제 복수는 이제 겨우 씨앗을 틔운 상태니까요. 아파트 단지 앞 검은 세단 안에서 그와 그녀가 함께 웃는 모습을 본 순간 제 시간은 멈췄습니다. 아이의 목소리, 아빠라는 단어가 제 귀를 찢어버릴 듯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담요 속에서 손을 움켜쥐었고 손톱이 제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 아이 진짜 그의 딸이겠지? 제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간병인 이 선생님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오래된 관계 같아요. 보통 사이가 아니네요. 그 말에 제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동안,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싸우는 동안 그는 다른 집에서 아버지가 되고 있었다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묘한 힘이 솟구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향해 다정한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혜린아, 오늘도 수고했어. 내가 올 줄 알았지?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약속했잖아. 이제 진짜 우리 차례라고.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제 속은 썩어가는 듯 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제 뇌리에 새겨 넣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똑같이 돌려주겠다고. 며칠 동안 저는 병실로 돌아와 아무 일 없는 듯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소용돌이쳤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의 이름, 아이의 얼굴, 그들의 목소리 모두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밤이면 그 장면이 악몽처럼 되살아나 저는 이불 속에서 이를 갈며 버텼습니다. 내가 왜 아직 살아있는지 이제야 알겠네. 제 삶이 연장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 심장이 여전히 뛰는 이유는 단 하나, 폭수를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움직였습니다. 먼저 몸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서 내려 서 있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돌아오기 시작하자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곧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이 선생님의 격려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분노가 근육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병실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여전히 피곤한 척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나는 이제 더는 못 버틸 것 같아. 그는 제 손을 잠시 잡았다가 곧 차갑게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연민보다는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조만간 변호사랑 얘기할 거야. 연명치료도 이제 끝내야 하지 않을까 싶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만히 눈을 감은 채 호흡을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겉으론 무력한 식물인간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움직이겠구나. 그렇다면 나도 준비해야지. 며칠 후 이 선생님이 작은 쪽지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집이에요. 제가 확인했어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아이도 있고 가끔 남편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이미 이혼했더군요. 저는 쪽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제 퍼즐이 완전히 맞춰졌습니다. 그는 그녀와 아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침대 위에서 속삭였습니다. 강도윤, 이제 너의 세상은 끝이야. 제 목소리는 병실의 어둠 속에 묻혔지만 제 귀에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마치 또 다른 제가 제 안의 그림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다시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순간 제 속은 뒤집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손가락을 움켜쥐며 힘을 주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는 그것을 놓쳤습니다. 아, 이젠 정말 끝낼 때가 왔구나. 그의 중얼거림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간은 더뎠습니다. 하루하루가 제게는 한 달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는 조금씩 강해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휠체어에서 일어나 몇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선생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드디어 됐군요. 이제 준비만 하면 돼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 창백한 피부,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여자의 얼굴이 아니야. 살아있는 여자의 얼굴이지. 그리고 복수할 여자의 얼굴.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남편과 그녀가 웃는 날일수록 제가 그 웃음을 짓밟는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복수는 충동으로 시작했지만 실행은 철저한 계산으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모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고통과 배신 속에서 단련된 눈빛으로 매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준비해야 해.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분노가 조급함으로 변하지 않도록 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먼저 제 몸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새벽마다 병실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발목은 퉁퉁 붓고 허벅지는 불에 댄 듯 타올랐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병인 이 선생님은 늘 제 뒤를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조금만 더요. 멈추지 말고. 곧 뛰게 될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이를 악물고 또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저는 남편의 일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생님의 도움으로 병원을 벗어나 몇 번이고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는 낮에는 사업가처럼 굴었고 밤에는 애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혜린이라는 여자. 그녀는 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젊고 화려했고 무엇보다 계산적이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다정한 엄마였지만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는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당신 진짜 정리할 거야? 서연 씨 완전히 끝내야 우리 시작할 수 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매섭게 울렸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끝나. 걱정 마. 의사도 이제 곧 포기하라고 하잖아.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목숨을 정리라고 부르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이들의 관계를 폭로하는 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체면 따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고통은 그들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만 무너질 수는 없지. 너희도 같이 무너져야 해.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작은 녹음기를 구했습니다. 남편과 혜린의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문자를 캡처했습니다. 모든 것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어느 날 혜린의 아파트 앞에서 두 사람이 다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거야? 당신 설마 마음 약해진 거 아니야? 혜린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남편을 몰아세웠습니다. 아니야. 난 분명히 정리할 거야. 근데 아이들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잖아. 그의 변명에 혜린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 웃기지 마. 당신이 진짜 지키고 싶은 건 돈이잖아.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남편의 가면을 찢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사랑 따위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해득실만 따지는 비열한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균열을 더 크게 벌리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을 마주했습니다.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무력한 환자인 척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제 옆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내 탓 같아.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의 목소리는 연민으로 포장됐지만 속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입술을 움직이며 속삭였습니다. 살고 싶어. 그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너 방금 말했어? 저는 눈을 뜨지 않은 채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살고 싶다고. 그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서연아. 잘 됐네. 곧 더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분명한 당혹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미 깨어나고 있음을 눈치챈 겁니다. 그날 이후 그의 행동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더 자주 병실을 찾았고 제 앞에서 전보다 더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절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서서히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너는 이미 흔들리고 있어. 그리고 저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알도록 이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것.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 그들의 삶을 짓밟을 무대는 이미 마련돼 있었습니다. 결정의 날을 정한 건 나였습니다. 남편이 연명치료 중단을 논의하겠다던 바로 그 주간, 나는 반대로 삶을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준비는 충분했고 남은 건 선택뿐이었습니다. 첫째 선택은 진실을 밖으로 꺼내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녹음 파일과 사진, 송금 내역을 정리해 클라우드에 올렸습니다. 링크는 변호사와 이 선생님,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지인 2명에게 보냈습니다. 둘째 선택은 직접 마주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입으로 살아온 사람이었고 나는 그 입을 증거의 입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목발을 짚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이 선생님은 짧게 물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발목은 떨렸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신축단지 앞에서 멈췄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12, 24, 36 내 숨이 일정해졌습니다. 문 앞에 서자 심장이 규칙을 잃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벨소리 대신 침묵이 길어졌고 잠시 후 문틈으로 익숙한 눈이 보였습니다. 그는 나를 보는 순간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서서연? 그는 이름을 삼켰고 나는 미소를 삼켰습니다. 나 살아있어. 뒤편에서 혜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그녀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냉소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정리됐다고 했잖아. 그녀가 낮게 말했을 때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병실의 문장들이 흘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만 있을 거야? 연명치료도 이제 끝내야지. 그의 목소리는 거짓말보다 선명했습니다. 혜린의 눈동자가 작아졌고 남편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또 하나의 파일을 켰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끝나. 그의 숨이 웃음에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돌려 두 사람의 포옹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날짜와 위치가 사진의 구석에서 사실을 보증했습니다. 이건 사생활 침해야. 혜린이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인 미수 앞에서 사생활은 변명이 안 돼. 나는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송금 내역, 보험증권, 수익자 지정 문서, 그리고 사고 전날 카드 영수증. 석류 주스와 수면제의 조합이 영수증에 같은 시각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모았습니다. 오해야. 오해라는 단어는 종이보다 가벼웠고 거짓보다 허약했습니다. 나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계획서라고 적힌 문서의 첫 줄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구분 국도 우천 전방 시야 방해. 문장은 지시문처럼 건조했고 의도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다 모았어. 나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냈어. 남편의 눈이 흔들렸고 혜린의 턱이 굳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두 번째 선택을 증명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동행한 경찰 2명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신고 접수 내용 확인차 왔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링크와 파일, 요약과 타임라인을 보여줬습니다. 내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습니다. 혜린은 마지막까지 오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했을 뿐이야. 그녀의 변명은 오래된 드라마 같았고 현실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고 폭도에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나는 뒷걸음질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호흡을 숫자로 매겼고 나는 내 숫자를 기록으로 바꿨을 뿐이야. 그는 바닥을 봤고 나는 바깥을 봤습니다. 폭도의 공기가 바뀌고 세 번째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밤은 멀었지만 결말은 가까웠습니다. 진술은 길었고 나는 지쳤습니다. 그러나 지침보다 선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끝내 살아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를 묻으려 했던 목소리가 내 증언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병실로 돌아와 이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가 속삭였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과 끝이 겹치는 지점에서 나는 비로소 나였습니다. 다음 주부터가 본편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의 순서를 다듬었고 나는 재활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내 발목은 상처를 기억했지만 내 발걸음은 상처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첫 공판에서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수척했지만 여전히 합리화를 껴안고 있었고 그녀는 당당했지만 여전히 계산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기록을 읽고 검사는 물었고 변호사는 답했습니다. 내 차례가 왔을 때 나는 길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첫 문장은 진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들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문을 잠갔습니다. 나는 밤의 문장들을 낮의 기록으로 바꾸었습니다. 전날의 영수증과 당일의 통화, 다음날의 미소와 그 다음의 입맞춤. 촘촘한 사실이 허술한 거짓을 짓눌렀습니다. 그의 변명은 갈피를 잃었고 그녀의 시선은 발끝으로 흘렀습니다. 내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죽을 자리가 아니라 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판결은 한 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 기일마다 진실은 커졌고 거짓은 줄었습니다. 마지막 날 법정의 공기는 맑았습니다. 그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미수, 추가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까지 그는 철창의 수를 셌습니다. 그녀는 공범으로서 유죄를 인정받았고 선고유예 굴레를 목에 걸었습니다. 나는 숫자로 보상받았습니다. 위자료와 분할, 부당이득의 환수, 그리고 내 이름으로 돌아온 집의 권리증. 종이는 과거의 흔적을 지우지 못했지만 미래의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나는 재본소의 셔터를 올렸습니다. 먼지가 햇빛에 부유했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표지를 손끝으로 눌러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내 삶을 다시 묶자. 나는 장부의 첫 줄을 새로 썼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아니라 상처와 회복의 균형표였습니다. 손끝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축하해요. 이 선생님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이제 진짜 살아봐요. 나는 웃었습니다. 살아보자는 말이 이렇게 따뜻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늘이 옅은 분홍으로 물들었습니다. 나는 재본소 간판 아래에 작게 글자를 붙였습니다. 다시 시작. 문을 닫기 전 거울을 보았습니다. 내 얼굴에는 병색 대신 방향이 있었고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거리만큼 과거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아도 되는 밤이 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떠올리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 왔습니다. 내 이름만 불러도 되는 낮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기록을 정리하며 나는 그날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 거야? 그 문장은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는 일어나 살아라. 여기까지 제 이야기입니다. 끝은 복수였지만 결말은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배우는 중이고 여전히 걷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밤을 견디게 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일상을 다시 묻고 사랑을 다시 정의했는지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저는 이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